서천 Y카센터 레전드 방송 중 하나였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상가 건물이에요. 새벽 2시가 다 된 늦은 시간 카 오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송씨가 가게 안에서 잠이 막 들 무렵이었다고요.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카센터 천장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송재우씨 카오디오 경영하셨네요. 그때 누워있는데 뭐 천장에서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그땐 타는 소리인 줄 몰랐어요. 천장에서 소리가 났어요. 네, 씩씩 불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 건 벽 옆에서 게임을 하던 송씨 동생이 들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애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좀 났었고요. 그러다가 건물이 막 흔들리면서 그때부터 애들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밖에 나가봤죠. 밖으로 뛰쳐나가 살펴보니 바로 옆 카센터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카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있는 상태였다고. 유리 깨려고 하니까 막 타다닥 그때부터 타는 소리가 건물 전체가 떨리더라고요. 겁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다른 상가 사람들을 깨웠죠. 그제서야 자고 있던 상가 주인들이 놀라서 나왔고 불은 손써볼 겨를도 없이 대형 화재로 이어집니다. 요 화면 기억나네요. 저도 이 사건 처음에 소개했을 때 예전에 했었거든요. 이 사진 썼던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내부 구조네요. 여자 1명 그리고 아이 2명인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여러 상점이 이어진 조립식 단층 건물로 불이 시작된 카센터는 상가 오른쪽 맨 끝에 위치해 있었어요. 당시 화재 사진. 불이 엄청 크게 났어요. 그러나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이루어진 건물 특성 때문에 불은 5번째 가게까지 태운 후에야 겨우 진화됐습니다. 다 탔어 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어요. 그러나 가장 참혹했던 건 불이 시작된 카센터 안에서 발견된 세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형사말 들어보면 어른 여자 1명 사망하고 아이 2명 남매 사망한 사건입니다. 소사된 채 사망해서 발견됐죠. 누가 와서 봐도 이건 내 식구다. 이제 그렇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세 구의 시신은 카센터 여주인과 쌍둥이인 자녀들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카센터 주인 이씨는 그 시간 낚시터에 있어서 화를 면했고 다른 상가의 사람들 역시 모두 대피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는 듯 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진 후 시신이 실려 나온 모습을 본 농기계상 주인 박씨가 갑자기 시신이 자신의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애엄마가 그렇게 가서 어디 나갔으면 그렇게 늦게 올 사람도 아닌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했지. 당시 화재로 숨긴 농기계 대리점 여주인. 시신의 DNA를 검사한 결과 카센터에서 숨진 여성은 농기계상 여주인인 정씨로 밝혀집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계상 아내가 카센터 집에서 죽어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카센터 여주인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목에 칼로 예리한 칼로 찍힌 상태에서 사망했거든요. 카센터 여주인은 화재가 일어난 그 카센터와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현장 상황이. 카센터의 화재와 살인사건은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그러나 화재 현장이 대부분 타서 명확한 화재 원인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2004년 5월 2일 새벽 충남 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어요. 참고로 충남 서천의 또 미제 사건 중 하나가 그 기동 슈퍼 할머니라고요. 그 사건도 전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제 사건이죠.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미제 사건이 2개나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작은 곳에서 일어난 만큼 범인이 쉽게 잡힐 듯 했지만 10달이 지난 지금까지 좀처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나오게 된 거죠. 당시 불이 시작된 카센터는 상가의 맨 오른쪽 끝, 그리고 농기계상 여주인의 집은 왼쪽에서 2번째 집이었어요.
요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카센터고요. 여기가 농기계. 가장 큰 의문점은 밤 늦은 시간 농기계상 여주인은 왜 자신의 집이 아닌 카센터에 있다가 참변을 당했으며, 카센터 여주인은 화재가 났던 시각에 어디 있었고 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냐는 겁니다. 제작진은 사건 당일 두 여인의 행적을 추적해 봤어요. 사건 당일 밤 10시 50분경 농기계상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상하게 사라진 카센터 여주인인데요. 전화를 받은 정 씨는 농기계 수리점 여자분 말하는 거예요.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고요.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없었던 만큼 아들은 엄마에게 어디를 나가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이죠. 엄마가 얘기하기를 저 카센터 아저씨가 교통사고 나셔서 병원에 계시대요. 그래서 병원에 아줌마가 같이 갔다 오자고 해서. 당시 농기계상 박 씨는 잠을 자고 있었고요. 아들 박구는 어머니 따라 나가 어머니가 카센터로 들어가는 걸 지켜본 뒤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배웅해 준 거죠. TV 한참 보다가요. 좀 보다가 갑자기 국민회관 쪽에서요. 폭죽 소리 나길래 창문 열어봤거든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닌가 하고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창문 닫고 뒤돌아서는데 막 천장에서요. 불이 검은 연기 나서 밖으로 한번 나가봤더니 여기 벌써 다 불타고. 당황한 박군이 아버지와 동생들을 깨워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당시 엄마를 찾던 아빠에게 엄마가 카센터 아줌마를 따라 카센터 아저씨 병원에 갔다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상가의 다른 사람들도 대피한 상태. 그러나 다들 당황한 나머지 화재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던 탓에 아들 박군이 근처 가게로 가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사람들은 화재를 인지했지만 정신이 없으니까 신고는 좀 늦게 하게 된 거예요. 화재는 새벽이 다 돼서야 완전히 진압됐고, 그런 사이 더 번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던 시신들이 실려 나온 겁니다. 농기계 대리점 경영하는 박진태 씨. 그래서 순식간에 애엄마는 나갔구나, 살았구나, 애들만 챙기면 되겠구나 하고 나도 튀었죠. 시신이 아침 돼서 시신 발굴하는데 셋이 나오는 거야. 아들의 말 그대로라면 카센터에는 아이들만 있어야 되는데 여주인으로 보이는 시신이 나오자 박 씨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던 카센터 주인은 나중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늦은 밤에 카센터 여주인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농기계상 여주인. 그렇다면 농기계상의 여주인, 사망한 그 정 씨를 불러낸 카센터의 여주인 강 씨는 그 시각에 그럼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불러내놓고 불러내서 나온 사람은 죽었는데 불러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불이 나기 1시간 전쯤 가게 앞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걸 봤다는 카 오디오 가게 주인. 당시 송 씨는 친구와 함께 차 안에서 얘기 중이었는데 친구 역시 카센터 안에 누군가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또한 농기계상의 아들도 어머니를 배웅하러 나갔을 때 카센터 앞에 낯선 사람들을 봤다 그래요. 카센터가 그 시간에 이 사무실이 불 켜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이 켜있고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센터 돌아가신 사모님하고 어떤 남자하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명은 확실히 봤어요. 한 명은 그 안쪽으로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카센터에는 화재가 나기 전 누군가 찾아왔었고 여주인 강 씨는 그들을 따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강 씨는 과연 어디에 갔던 걸까요? 가장 먼저 추정되는 곳은 강 씨의 옷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저수지 부근에서 발견된 카센터 여주인의 옷. 이 사람이 강 씨예요. 목을 관통한 칼에 의해 옷에 구멍이 생겼다. 화재가 진압되고 오후쯤 카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가 묻은 채 발견된 여자 점퍼 한 벌과 예리한 칼에 의해 찢어진 운동복 상의가 발견됐는데 확인 결과 카센터 여주인의 옷으로 밝혀져요. 근데 심지어 이 옷도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나머지 일부는 밑에 나올 텐데 아마 저수지인가 어디서 또 발견된 게 있어요. 최초 옷 발견자입니다. 파리가 날려서 옷을 보니까 피가 묻어 있었고요. 풀도 이렇게 쓸려 있고 그래서 신고하고 농기계 그분하고 저기 해서 다른 분 시켜서 옷을 확인하라고 했었죠. 확인하라고 하니까
농기계 여주인의 옷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인가 됐는데 카센터 여주인 옷이더라고. 그때부터 저수지 일대를 중심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실시됐지만 강 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옷은 발견됐는데 시신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럼 시신은 어딨냐? 8일 후 옷이 발견된 장소에서 1.5km 떨어진 공사장 부근에 물이 잠겨있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에 시신이 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리한 흉기에 의해 목 부분이 관통된 채 발견된 강 씨의 시신.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는 근데 없었대요. 초점은 과연 강 씨가 살해된 그곳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됐었다고. 먼저 옷이 발견된 장소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봐서 이곳에서 살해당한 뒤 시신은 농수로를 따라 공사장 부근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풀이 뉘어있는 방향이 언덕에서 농수로 쪽으로 뭔가 끌고 간 듯이 보였다는 겁니다. 풀이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냐 뭐 이런 거죠. 우리 생각에 고기를 잡았으면 이렇게 끌고 와야죠. 그물을 이렇게 끌고 올 때 풀이 이렇게 이쪽 수로로 이렇게 쫙 이렇게 끌고 간 것 마냥 풀이 이렇게 쫙 누워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농수로 중간에는 수문이 있어요. 성인 여성의 시신이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요. 떠내려갈 때 생기는 흔적인 긁힌 자국 역시 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신이 지나갈 수는 없는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에 떠내려가면 이게 강이라고는 또 볼 수가 없으니까 바닥이 좀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바닥을 쓸리면서 지나가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돌이나 어디 모래에 긁힌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지 시신에는. 이런 것 때문에 시신이 이제 통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물이 흐르지만 보시는 대로 이게 그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물이 그냥 이게 수심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떠내려 간다면은 물에 이제 쓸려서 가긴 하지만 말 그대로 쓸리는 거죠. 근데 쓸린 흔적은 또 없다는 거지. 풀이 쓰러진 걸 제외하고는 어떤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옷이 발견된 지점에서 범행을 했다면 풀이라든가 반항의 흔적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사건의 현장이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깨끗했다 이거죠. 범인은 그래서 다른 곳에서 범행을 하고 옷만 입혀서 옮겨놨을 이런 가능성이 또 있긴 해요. 그렇다면 시신이 발견된 곳이 과연 범행 현장이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범행 현장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시신 발견 장소인데 약도를 보면은 화재 현장과 13km 그리고 옷이 발견된 장소와 1.5km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동했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알아내기가.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에 이곳에서부터 300km 떨어진 곳에서 시신 비슷한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집이고 옷이 발견됐고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강씨가 살았든 죽었든 간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발견 순서일 뿐이에요. 시체 발견 장소, 마네킹 목격 장소. 마네킹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꾸로 갔어야 맞는 건데 이것도 이상하죠? 여기가 마네킹 장소면은 시신 발견 장소가 여기라면은 그 마네킹이 떠내려갔다고 봐야 되는데 시신은 여기서 발견됐는데 그보다 밑에 떠내려가야지만 볼 수 있는 이곳에는 또 마네킹이 발견됐었대. 이게 너무 이상하죠? 지나가는데 여기에 마네킹 같은 게 저 가운데 있죠? 이쯤 말하는 것 같죠? 물 떠내려가는 내려가는 저 밑에 쪽으로. 어쩌면 그 마네킹은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었을지도 모르고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어쨌든 당시 내린 비 때문에 물이 불어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은 카센터랑 멀리 떨어진 만큼 차로 올 수밖에 없는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여주인을 끌고 내려와 범행을 했다는 건 어렵다고 보는 게 경찰의 추측이다. 어쩌면 범인은 수사의 혼선을 의도적으로 노릴 만큼 치밀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암시가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한다면 거기다 옷을 버림으로써 누군가 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의로 행동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사에 있어서 범행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현장에 남아있는 발자국이나 물품 등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따라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건 중요한 단서를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범행 장소만이 아니에요. 카센터를 건너간 뒤
농기계상 여주인은 왜 화재를 피하지 못했냐? 이것도 이상하죠. 아이도 아니고 성인 여성인데. 아주머니 자세는 뭐 누워있는 자세였고요. 애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누워있는 자세인데 불이 나가지고 탈출하다 보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였던 어떤 큰 흔적은 없는 것 같고, 당시 농기계상 여주인은 안방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그 옆방에서 발견됐는데 아이들의 경우 8살의 어린 나이이므로 잠이 들었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참변을 당했다 해도 농기계상의 여주인이 대피하지 못한 건 뭔가 의혹이 남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카센터에 불이 치솟은 건 새벽 2시 전후예요. 농기계상 여주인이 카센터로 간 지 1시간이 채 못 돼서입니다. 오자마자 자야지만 가능한 건데 잔다 해도 이상한 냄새 나면 깰 법도 한데, 따라서 농기계상 여주인이 불이 났을 때 자고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는 뜻이 된대요. 이게 유력하다는 거죠. 화재가 실하고 잠이 들지 않았다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못 나왔다는 건 그럼 방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고의로 불을 질렀다. 방화의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든 건 방바닥과 아이들의 옷에서 발견된 등유 성분이 나왔대. 기름 부었다는 거죠. 바닥 부분이 그렇게 어떤 인화성 물질을 연소매 개체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나타나는 그런 연속적인 연소의 형태가 보이고요. 또 소사체 의료 조각에서 등유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방화의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오디오 가게의 송씨는 불이 나기 직전 누군가가 카센터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부분 중 하나죠. 우리하고 이 건물이 붙어 있어요. 조립식이라 이게 다 들리거든요. 방음이 안 돼요. 옆에 카센터하고요. 네.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싹 여는 소리가 이게 굉장히 거칠어요. 따라서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 방화범이며 그가 농기계상 여주인을 공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고 불을 질렀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에요. 합리적으로 보이죠, 여기까지는. 이런 추리를 뒷받침하는 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용 허리띠 버클이라고 이거죠. 무궁화 그림. 이게 진짜로 사건을 더 미스터리하게 만들어요. 이 버클이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 버클로. 이 현장에서 발견된 건 이제 불에 탔으니까 이렇게 변했고, 근데 실제는 이런 모양이다. 똑같은 걸 찾기는 했어요. 무궁화 문양의 태극기가 새로 껴졌다. 흔한 건 아니다. 카센터 주인은 이거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고요. 경찰은 만일 목격자 진술처럼 누군가 그 집에 왔다면은 그 사람이 흘린 물건일 거라 추측한다. 아니 근데 그 벨트 버클을 흘릴 수가 있냐? 성폭행 시도가 있었나? 그러면 화재가 좀 납득은 돼요. 근데 여러 명이 들어갔다며. 여러 명이 갑자기 문 닫은 상가 문 두들기고 들어가가지고 한 3-4명이 들어가서 집단 성폭행을 하고 불을 지른다고? 이것도 이상하죠? 현장에서 이걸 떨길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요. 몸싸움이 있지 않고서는. 근데 몸싸움이 있을 만한 이유가 뭐냐는 것도 이상하고. 농기계 여주인과 신랑이 과정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카센터의 화재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방화고요. 방화 이유는 자신을 목격한 농기계상의 여주인의 입 맞고 카센터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자기 범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그가 카센터 여주인을 죽인 사람이라는 게 현재 가장 가능성 있게 나온 추측이에요. 당시 카센터 여주인의 옷이 발견된 곳과 시신이 발견된 곳은 카센터에서 차로 이동해야만 하는 먼 거리였다고. 따라서 한 명의 범인이 카센터 여주인을 살해하고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카센터에 불을 질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범인의 그럼 이동 동선을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 근데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은 가까운 곳부터, 그러니까 범인들이 자기가 어떤 범행을 한 흔적을 버릴 때 가면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질수록 뭐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300m 거리에 먼저 시신 버리고 도망가면서 이제 옷을 버렸다 이렇게 봐야 할지, 옷을 먼저 버리고 시체를 차에 싣고 돌아오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범행 장소와 좀 가까워지게 되는 거잖아. 시신 발견 장소가. 범인이 심리적으로 옷을 버리고 카센터와 가까워지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시신을 버리려고 할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짐작이 좀 어려운 상태예요. 한 명이 아닌 여럿이라면 범인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과연 누구이며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 이거 무슨 최면 수사도 하지 않았나요? 방문객들이 목격된 건 밤 12시 이후입니다. 확실히. 그 시간에 카센터를 찾아올 만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가족들은 카센터 여주인이
평소 친했던 사람이거나 적어도 알고 지낸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건 당일 카센터 여주인에게 전화를 받은 또 다른 주민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센터 여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누구네 아니냐고 하기에 아니라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야, 전화 잘못 걸었으니까 끊어. 그러더라고요. 농기계상 여주인한테 걸려다가 잘못 건 전화였는데 그때 옆 사람이 말소리를 들었다. 여자였어요. 카센터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여자가 끼어 있었다는 거야. 40대 좀 넘고 그 정도 선으로 내가 기억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듯한 느낌 없었습니까? 들었어요. 옆에 좀 뭐 소근대는 소리 있었다고. 여성이 있었고 카센터 여주인과 반말을 할 정도로 친했다. 또한 조사 결과 카센터 여주인은 남편이 낚시하러 나간 뒤 밖으로 나간 적이 없던 걸로 밝혀졌어요. 따라서 방문객들은 남편이 밤에 낚시하러 간다는 걸 알 정도로 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찰은 방문객들이 범인이라면 분명히 마을 주민이거나 적어도 서촌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좀 상투적이지 않나? 피해자의 옷하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 서촌군에서 굉장히 후미진 곳이거든요. 대부분이 그 도로를 몰라요. 주변 사람 아니면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취재팀이 실제로 사건 발생 시간에 옷 발견 장소 가보니까 이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오기 힘들 만큼 외진 곳이었다고. 게다가 주변 집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태. 따라서 범인은 이곳을 미리 알고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미리 뭐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카센터 여주인과 친분이 있으면서 서촌 지역을 좀 알고 있는 범인. 그렇다면 그가 카센터 여주인을 살해한 동기가 또 뭐냐는 겁니다. 이 동기도 중요하죠. 사건 후 마을에 가장 먼저 돌기 시작한 소문, 치정에 얽혔을지도 모른다.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되는 날 마을 한 건물에서 수상한 편지 2통이 나왔거든요. 자, 우체부 말 들어보니까 편지 넣어 놓는 데 가니까 그 편지 있더라고요. 누가 장난한 줄 알고 내버리려다 보니까 어디 기자님, 경찰님 비슷하게 내용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서에 갖다 줬죠. 누군가 직접 찾아와서 편지함에 넣고 갔다. 거기에는 이번 사건이 남자 일로 싸우다 벌어진 일,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은 개천에 있다는 내용. 와, 확실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돼야 될까요? 인위적으로 자기 필체를 안 나타내려고 왼손으로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왼손이라도 필적 감정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글씨 쓰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잘 못 쓸 뿐이지 그 패턴은 남아있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누구랑 대조하냐는 거야. 장난스럽게 쓴 내용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나 범인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편지로 보인다. 그러나 카센터 여주인의 친구들과 가까운 마을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 걔가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지. 가는 뭐 행동 범위는 비슷해요. 걔는 거의 애들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어린애 둘 키우니까 교회 다니고 거의 가게 자체를 안 비웠으니까. 부인도 사람이 착해. 어디 가서 뭐 함부로 이렇게 허튼 짓 할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너무 깊고 열심히 했고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따라서 가족들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장 의심되는 건 돈 문제. 남편 얘기로는 서촌에서 카세터 한 지 10년 넘었고요. 당시 자기 가게는 순수익이 500만 원 넘을 정도로 월 500이겠죠. 장사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확인해보니까 아내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일지도 모른다. 아내가 못 있어도 한 1억 5천 정도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집사람이. 그랬는데 하나도 없고 실제로 제작자는 불에 탄 카센터가 서천에서 가장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주변 카센터 운영자 들어보니까 충분히 벌었을 거예요. 뭐 가짜는 아니에요. 예, 카센터 최고 안 돼도 300은 벌어요.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됐어요. 거기가. 일단 손님이 안 끊어져. 세차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나 경찰은 소문만 무성할 뿐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이유는 카센터 사장이 부품값, 인건비, 생활비 등의 지출이 나가는 건 생각하지 않고 벌어들인 수입 부분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리고 현재 카센터의 장부가 다 타서 수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카센터 여주인은요 4년간
교회 헌금을 3,300이나 해왔어요. 이건 교회 내역이겠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다지 여유 자금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돈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소문과 의혹 속에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숨진 카센터의 쌍둥이 남매는 부부가 10년 만에 어렵게 가진 자녀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카센터 여주인이 아이들에게 쏟는 정성이 남달랐고 평소에 남편이 없으면 아이들만 놔두고 외출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그런 그녀가 늦은 밤에 아이들을 남겨두면서까지 물론 농기계 수리점 친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아이들을 맡기긴 했지만 집을 나서야 했던 이유가 뭘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남편의 교통사고 소식이다. 왜냐면 이제 그 농기계 수리점에 정 씨를 이제 카센터로 불러서 애들 좀 봐달라 해놓고 강 씨는 왜 불렀냐면은 남편이 교통사고 당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은 교통사고를 안 당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교통사고 당했다고 그런 전화했었으니까 농기계 수리점의 아들 증언이잖아요. 엄마가 전화 받는 거 봤으니까. 그래서 이 카센터에 남편이 이 사건에 개입된 건 아니냐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행적 추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집 떠나서 낚시터로 향한 건 8시 반 무렵이고요. 중간에 같이 가기로 한 친구 집에 들려서 차 갈아탔고 9시쯤에 낚시터로 향했어요. 밤 11시 15분경 딸이 안부 전화 한번 했고 그 이후에 남편이 계속 낚시터에서 낚시했습니다. 낚시터 주인 얘기 들어봐도 그냥 와서 낚시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아저씨 어디 갔어요 했더니 손님들이 그래 뭔 사고가 났다고 갔어요. 집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교통사고 안 당했어. 그러니까 그 카센터 안에 남편 교통사고 당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농기계 수리점에 그 여주인을 불러놓고 자기는 어디 나가서 죽었다는 거야. 이게 뭐냐는 거지. 새벽 3시경에 남편이 이제 집에 불났다는 소식 듣습니다. 일찍 가서 새벽 4시쯤 넘어서 도착했는데 이미 불 많이 번졌고 애들 피하지 못했다는 거 알았고 가족을 잃은 이 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했지만 8일 뒤에 아내 시신이 살해된 채 발견되자 위로가 의심으로 변했다고. 소문이라는 게 컸어요. 되게 아저씨가 죽였다는 등 그런 소리 나오고 소문이 그때는 막 그러더라고. 신랑이 죽였다고. 아저씨가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만둔다고 이혼한다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때려 부수는 소리도 많이 들렸고요. 옆에 있으면서 때려 부수고 큰 소리 욕하고 어쩌면 남편이 누군가에게 아내 살인을 청부했고 그는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낚시터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만하죠. 그러나 사건 이후 경찰은 줄곧 남편을 수사했지만 남편의 청부 살인을 의심할 만한 혐의점 발견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는데 통장 관리 자체가 남편이 한 게 아니라 전부 여주인이 했어요. 죽은 여주인이. 남편이 통장 거래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아내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 해도 집에 불을 내고 아이들까지 해쳤다는 것 때문에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한편 카센터 주인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는데 그러면 그 말은 누가 꾸민 얘기일까? 경찰은 아마도 방문객들이 지어낸 얘기는 아닐 거라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 또는 병원을 간다고 한다면 불과 5분 거리에 사는 남동생에게 연락하면 되는데 왜 남동생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또한 카센터 여주인의 전화를 받은 농기계상 여주인의 태도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교통사고가 났다면 많이 다퉜는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괜찮냐. 농기계상 아들의 말에 의하면 네 라는 대답만 했고 외출을 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처럼 토달지 않고. 어쩌면 카센터 주인의 교통사고 얘기는 카센터 여주인이나 농기계상 여주인 중 방문객들을 함께 만나기 위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센터에 그 살해당한 칼에 찔려서 그 여주인과 이 불에 타 죽은 농기계상 여주인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어떤 걸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농기계 센터 아주머니가 카센터에 왔다는 건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농기계 여주인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뭔가 좀 쉽죠. 일단 1부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게 좀 길더라고요. 2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입니다. 그렇다면 방문객들은
두 여인을 모두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결과적으로 이 두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가 일부러 냈을지 모르는 불길 속에 애지중지하던 쌍둥이 남매는 물론 전 재산까지 잃고 아내를 죽인 범인을 올렸던 이씨. 하늘을 못 봅니다. 내가 정말 하늘을 못 보고 살아요. 왜? 별을 보면 집사람하고 걔네들이 나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하늘을 못 봐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이씨의 어머니 역시 마을 사람들의 눈 때문에 며느리와 손주의 죽음을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했다고. 주인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생겼다오.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아기들 간 건 어쩔 수 없지만 범인은 나서줘. 찾아달란 얘기죠. 어쨌든지 범인만 잡아주세요. 범인만. 누가 누군 줄이나 알고 살게. 그러지 않으면 죽어서도 눈 못 감겠어요. 100살 200살을 먹어도 이걸 찾아야겠어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마음고생. 어머니의 마음은 간절하다.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큰 사건인 만큼 지난 10개월간 소문과 추정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 편지도 그중 하나예요. 카센터 여주인이 시신이 발견된 날 경찰과 기자 앞으로 보낸 이 편지에는 이번 화재 사건과 살인 사건은 카센터 여주인과 농기계 여주인이 자신을 두고 사랑 싸움하다 발생한 일. 화재는 농기계상 여주인의 죄의식 때문인 것 같다. 자기는 불은 안 냈고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범행을 자백하는 듯 하면서도 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다 라고 좀 회피를 좀 하고 있는 느낌이죠. 편지 내용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몇 가지 단서가 숨겨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서 범죄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해봤습니다. 먼저 사건에 관련된 여러 자료와 이제까지 수사된 내용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한 뒤에 시신 및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알 수 있는 것과 사건의 전 과정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범인의 성향, 범행 동기 살펴본 뒤에 범인의 윤곽을 그려보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프로파일링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한 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살해 수법 볼 때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범인이 정말 쓴 거라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젊다.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저렇게 깊은 관통상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원한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경우는 되게 오버킬이라 그래서 막 여러 번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이건 아니고요. 시신과 옷이 발견된 점 볼 때 완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부살인 가능성도 낮다. 조은경 교수, 한림대 범죄심리학 전문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그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할 수 있는 그분이 한림대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한림대에 한 명 있다고 하거든요. 여자분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게 이분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 완전 범행이라면 정말로 그 시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던져진 거잖아요. 전문 킬러 그런 게 아니더라도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외항선 선원들 중에서 칼을 쓰는 사람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카센터를 찾아온 방문객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들이 카센터 여주인을 살해한 동기가 뭘까? 왜 죽어야 했냐? 이거죠. 전문가들은 방문객들의 목적이 처음부터 살인은 아니었을 거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연 살인만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목격이 되면서까지, 그렇죠? 3명이 우르르 심야에 와서 이웃에게 보이고 또 아이들 보라고 농기계 여주인을 전화로 찾아서 굳이 농기계 여주인에게 얼굴을 보이고 목격이 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살인을 목적으로 두고 왔을 리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날 농기계 여인을 카센터로 부른 건 살인보다는 무언가를 함께 따지고 추궁하기 위해서 뭔가를 잘못을 했다. 이 카센터 여주인, 농기계 여주인들이. 이런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건물의 특성상 카센터에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들릴 위험이 있으니까 카센터 밖으로 여주인을 데리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나?
슬래브 같은 뭐 건물 자재 얘기하는 건가 봐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얘기해도 상대방이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새벽에 10시만 넘고 11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하지만 밖으로 나간 뒤 카센터 여주인이 뜻을 따르지 않자 마지막 방법으로 살인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추측. 당시 발견된 카센터 여주인의 옷에는 무릎인데 여기가 땅에 긁혀서 찢어졌다. 이것은 범인에게 반항하면서 생긴 흔적일 가능성. 뭐 머리채 잡고 이렇게 끌려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카센터 화재는 자신들을 아는 농기계상 여주인의 입을 막기 위해 저지른 범행일 것이라는 추측. 원래부터 두 사람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어렵게 한 사람은 데려가서 칼로 죽이고 한 사람은 불로 하고 이랬을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범행 대상인데 한 명은 칼, 화재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추궁하기 위해 찾아왔을까? 전문가들은 일단 이게 돈에 얽힌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합니다. 살해해버리면 돈을 못 받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받을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닌 한 사실 채무관계 살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편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치정이 얽힐 뭐 이런 가능성 없냐? 일단 편지에 대해서는 100% 장난일 가능성은 뭐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에요. 은연중에 사실이 들어갔을 수 있다. 즉, 그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사실, 경계를 늦춘 시점에서 드러나는 사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농기계 여자, 주유자, 이건 의식적인 거예요. 이건 화재 사건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니까. 일부러 돌리려는 의식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차 부분은 그런 경계가 없는, 심지어 허물어진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용서해달라, 죄송하다. 그러니까 좀 사건을 저지르고 범인이 죄책감을 좀 갖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거죠. 자기는 시체만 옮겼을 뿐이라고도 하면서 반복된 죄송하다는 표현, 범행에 직접 관여했음을 은연중으로 드러내고 있다. 내가 왜 방조만 했는데 아직도 이 죄책감에 숨어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모든 걸 농기계 주인에게 모든 걸 갖다가 떠넘기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 게다가 편지에서 언급된 불은 안 냈고라는 문장도 오히려 살해에 관여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 말을 할 수 없는 농기계 여주인에게 이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 같아, 범인이.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여기서 본질은 사실 죽였냐 안 죽였냐인데 저는 안 죽였고 이게 아니고 저는 불을 안 냈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살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관여되어 있는데 화재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편지가 어쨌든 그래서 뭐 사건과 관련이 꽤 있어 보여요, 쓴 사람이. 그럼 누가 썼냐? 편지가 발견된 시간은 시신이 발견된 지 4시간 뒤에요. 그거는 편지를 주고 간 사람이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거나 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일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치? 적어도 불을 끄는 건 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현장에서. 그죠? 이게 만약에 장난이 아니라면 그 수사팀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그 스스로가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편지를 던짐으로써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확 다른 곳으로 방향을 몰아버리고, 그것도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야기가 된, 그래서 아마 화재 쪽으로 집중시킨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편지에 사용된 단어, 맞춤법 볼 때 40대 이상의 남자일 것이고요. 고학력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 수준이 또 낮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보통 또는 보통 이상의 지적 수준.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제까지 취재한 내용 종합하면 먼저 사건에는 1명 이상의 공범이 있고요. 그들은 살인과 화재에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천지리를 잘 알고 있고 두 여주인과 친분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우리가 만나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여주인 모두 집과 교회, 가게 일밖에 몰랐다고 한다. 공통점이 교회네요. 그죠? 따라서 범인은 교회를 통해 아는 사람이거나 가게 손님이었을 가능성. 또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카센터 여주인 살해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데 40대 이상의 고졸, 학력,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일 수도 있다. 제작진이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 단서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허리띠 버클, 그리고 방문객들의 얼굴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기억. 제작진은 이 부분을 더 추적해보기로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버클이 발견된 거는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나고 나서였대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게 아니라 붙어 있었기 때문에 눌러붙어 있었고 치우면서 발견됐다. 따라서 방화범의 흔적일 것이라 짐작했고 수사의 활기가 이것 때문에 뛰는 듯 했어요. 하지만 버클의 주인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서울에서 버클 상가가 밀집한 신설동을 가봤습니다. 주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 이게 지금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좀 살인사건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이 당시는 이제 범죄사건 뭐 유독 살인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뭐 흉기 모양이나 단서 같은 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좀 그 관련 가게를 하는 주인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이런 식의 좀 취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이런 데서 시판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주문 제작한 거냐? 그렇대요. 맞는 곳 찾기가 어렵다. 30년간 버클만 만들었다는 전문가도 흔한 물건은 아니다. 옛날 물건이에요. 요즘에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한 32년, 33년 됐구나. 그런데 못 봤다니까. 개인이 해가지고는 절대 태극기 안 넣어요. 그러니까 6.25나 무슨 광복회 그런 쪽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6.25 참전 전후용사 본부에 연락해봤는데 그 버클이 원래 군대에서는 무궁화를 안 씁니다. 원래가 기수 아니면 국방부 마크가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았던 건 확실한데 현재로서는 어느 단체가 주문해서 제작된 건지 확인할 기회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지 워낙에 오래됐고 이제는 안 만들고 그러니까. 남은 단서는 카센터를 찾아왔던 방문객들의 추적이에요. 제작진은 방문객들의 구체적인 인상착의 확인하려고 목격자들에게 최면 수사 한번 해봤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친구와 얘기하다가 방문객을 봤던 카 오디오 가게 송씨, 그리고 옆에 같이 있던 친구 김씨, 그리고 농기계상 아들 박군 최면이 실시됐어요. 최면을 통해 방문객들에 대한 기억 떠올리게 되자 박군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싸우려고 하는데요. 뒤에 양쪽에서 남자 둘이서 친구끼리 왜 싸우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냐 뭐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4명 중에 2명이 싸우려고 하니까 나머지 2명이 말리고 있군요. 네, 뭐 말리면서 등 밀면서 앞으로 간 것 같아요. 방문객들은 그러면은 여태까지 목격자의 내용 종합할 때 여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5 이상이다. 박구는 그중 여자와 남자 1명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했다고. 여자 키 작고 나이는 한 40대 초반. 아주머니 같아요. 남자는 좀 뚱뚱하고. 뚱뚱한 남자는 머리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남자는 50대 정도 느낌인데 양복 차림, 여자는 정장 차림. 뭐 둘 다니까 정장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차려 입었다는 거네. 카센터 여주인과 농기계상 여주인 둘 다 친분이 있으면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양복, 정장 이런 차림으로 5명 이상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 종교 관계라든지 이런 형태의 관계. 그러니까 이 찾아온 사람들은 어느 한 집단에 소속이 돼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집단의 단체. 그러니까 뭐 종교가 있는 걸 봐서는 교회 쪽 사람이 아니냐. 제작진은 경찰청 도움을 받아서 몽타주 작성해 보기로 합니다. 정확한 기억 되살리려고 다시 한번 최면을 실시했어요. 자, 방문객들의 모습을 각인시킨 다음에 전체적인 얼굴 윤곽 잡았고 얼굴의 부분적인 특징 하나씩 선택했고요. 실물과 대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렸어요. 자, 그리고 박군이 진술한 모습 그대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완성됩니다. 너무 평범하네. 특징이랄 게 없네요. 최면 상태에서 본 것을 깨어나서도 기억하도록 지시받은 박군에게 제작진은 이 몽타주가 기억 속의 이미지와 비슷한지 물어봤는데 많이 닮은 것 같다. 어쩌면 범인이거나 범인이 아니라면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사람. 나이는 50대 전후 90kg가 좀 넘는 몸집에 머리숱 별로 없고 피부색이 검고 거칠다. 우락부락한 인상이 특징인 남자. 그리고 40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나이에 자그마한 체구, 동그란 얼굴, 피부 하얗고 안경 쓴 여자. 유족들은 지난 10개월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문은 물론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싸워야 하는 시간들이었다고. 칸센터 주인의 처남. 무섭대요. 무서워. 문도 어쨌든 간에 일찍 닫고요. 지금도 무서워서 이쪽으로는 애들 절대 안 보내요. 왜 이런 일이 있고 범인이 과연 왜 그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범인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다 유가족들 다 살 수 없어요.
현실에 적응할 수 없어요. 유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어요. 이 서천 카센터 사건. 10개월이 흐른 지금, 이건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10개월 만에 방송이 나온 겁니다. 그날의 참상은 잊혀졌지만 진실만큼은 또다시 미제라는 이름 잊혀지게 두면 안 된다. 사건 중에는 특히 살인사건 중인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약 90% 되고요. 나머지 10% 가까이는 조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장기화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적 준비, 인력적 준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들면 슬슬 수사진 빠지고 사건은 그런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이런 사건은 잘못된 관행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도저히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 이게 공소시효까지 간다 해도 15년 이후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후 2019년 그알 제작진들은 다시 수사팀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사건은 미제 수사 전담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사 중인데 현재 범인으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가 있어요. 단서를 좁혀가면서 범인을 추적 중이라 그래요. 경찰이 찾은 유력 용의자는 현재 서천 카센터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중이래.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물증이 없다. 현재 의심만 하는 중이래 이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3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 그럼 뭐 목격자들이 봤다는 사람 중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후기입니다. 레전드 사건으로 알고 있는 서천 Y 카센터. 이런 레전드를 리뷰하는 것에 부담이 됐지만 열심히 했다. 사건 자체가 오래돼서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게 없다. 범인을 찾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사건 후 이야기도 리뷰 마지막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최근 소식을 들고 왔다. 이 부분인가봐요. 가장 최근 소식이 2019년 미제 수사팀이 끝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건 다행인 것 같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풀려서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또한 다른 모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이번 리뷰는 그알 리뷰 3회네요. 저는 3회였고 방송은 329회 나갔었고요. 서천 와이카 센터였습니다. 이 사건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방송이 나왔던 것들을 보니까 뭔가 더 자세한 것 같고요. 저보다는 보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또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 사건이. 방송을 제가 이거는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3번째 시간인데 댓글로 좀 피드백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지금 화면이 좀 여기가 뿌옇죠. 크로마키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그냥 제 집 벽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크로마키도 치고요. 채팅창도 좀 약간 위치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구도 제대로 잡아서 다음 방송에 좀 더 쾌적한 그알 리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그알 리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